애청자 공지현님께서요. 매주 책 읽고 들으려고 합니다. 저의 최애 코너예요. 책을 읽고 들어도 안 읽고 들어도 재미있는 시간이죠.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 책은 덴마크의 작가 이자크 디네센의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우리 박사 씨께서 다시 읽어보고서도 울었다. 박사 씨가 웬만해서 안 울거든요. 예, 솔직히 말하면 웬만해서 웁니다. 그렇습니까? 네. 웬만하면 우는군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이 아름다운 봄날에 그 꽃이 잔뜩 그려진 티셔츠와 자켓을 입고 외출 나가신 사진을 SNS에 올리셨던데 그런 의상이라면 자주 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워낙 그 유명한 작품이라서 이름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1988년이었죠.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 을 받기도 했던 그런 명작입니다. 워낙 그 원작 자체가 힘이 있는 원작이었기 때문에. 자,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해 주신 박사 씨께서 이자크 디네센 어떤 작가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자크 디네센 정말 할 말이 많은 작가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본명이 카렌 블릭센입니다. 근데 1885년에 덴마크 코펜하겐 북부에 있는 가족 영지에서 태어났어요. 가족의 영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귀족인 거죠. 네네. 그런데 1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자살을 하는데요. 매독에 걸린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하죠. 이 매독은 이자크 디네센한테도 굉장히 평생 동안 이제 괴롭혔던 병이기도 한데요. 네. 이자크 디네센이 처음 작품을 발표했을 때는 22살 때였어요. 그런데 2년 뒤에 한스 폰 블릭센 피네케 남작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름도 기네요. 그렇죠. 어려워. 귀족이니까. 네. 그런데 3년 뒤에 그 쌍둥이 형제인 브로르 폰 블릭센과 약혼을 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네, 되게 사연이 있어 보이죠? 아. 네. 아니 이름이 도저히 외울 수 없는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28살에 아프리카로 떠나요. 그래서 거기서 브로르 폰 블릭센 남자가 결혼을 하고요. 네. 이 커피 농장을 경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커피 농장. 네, 그런데 그때 불행히도 남편에게 매독을 옮게 되고 정말 평생 동안 아주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아프리카에서 카렌은 상당히 큰 커피 회사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네.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는 등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영국인 사냥꾼과 연애도 합니다. 그렇지만 화재로 커피 농장이 전소되기도 하고 이 세계 대공황의 영향으로 커피값이 폭락하는 등 아주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결국은 그 농장을 팔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연인이었던 그 핀치해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냥꾼은 영국인 사냥꾼. 네,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죠. 네. 그래서 결국 아프리카의 삶을 정리하고 혼자 덴마크로 돌아온 게 46이 되었을 때였어요. 46이 되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네. 그리고 그 첫 책이 49에 나오는데요. 이 7개의 고딕 이야기라는 책이 출간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회고록인 아웃 오브 아프리카. 네. 바로 그 유명한. 그 유명한 그 장면들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영화화 됐었죠.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와 그 소설집 겨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등을 써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61세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해밍웨이가 수상을 한 해였습니다. 하필이면 또 해밍웨이하고 붙었습니까? 네. 그런데 해밍웨이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나보다는 다음의 세 사람, 그러니까 칼 샌드버그, 버나드 베렌슨 그리고 아름다운 작가 이자크 디네센에게 돌아갔어야 한다라는 수상 소감을 남깁니다. 해밍웨이가 웬만해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 정도로 뛰어난 작가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오늘 읽을 바베트의 만찬은 그의 나이가 72세 때 썼다고 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수수 후유증인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와 관련된 그녀의 어떤 그 초기의 어떤 말하자면 중년이 될 때까지 어떤 삶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영화 됐었죠. 아웃 오브 아프리카. 네. 뭐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이제 메릴 스트립이 주연을 맡아서 이제 메릴 스트립이 바로 이 이자크 디네센의 맞아요. 역할. 카렌 블릭센이었죠. 네. 그게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소설이 아니라 회고록인 거죠? 네. 회고록으로. 네. 회고록이고 거기 나오는 그 로버트 레드포드의 역을 맡은 것이 바로 그 연인이었던 핀치해튼이었던 거죠. 비행기 저는 사고로 죽은. 이 영화 본 지 꽤 오래됐는데 두 장면은 영원히 안 잊혀져요. 그 마지막에 이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화면에서. 그 애잔함. 그리고서 그는 사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장면하고 또 하나는 머리를 뒤로 누워서 감더군요. 요즘 이장원에서 하듯이. 그 당시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머리를 뒤로 감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발소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머리를 뒤로 누워서 감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 흰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머리를 뒤로 누워서 감는다는 건 누군가 감겨줘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접받고 귀족들 뭐 그런 문화인 거고 우리는 그 자기가 해야 되니까 아니 뒤로 감는 건 우리 어렵죠. 이발소에서도 아저씨들이 앞으로 숙여 그래가지고 그렇긴 하네요. 마치 그 빨래판에다 빨래 하듯이 박박 감겼다고요. 그런데 너무 우아하게 웃으면서 눈을 뜨고 대화를 나누면서 머리를 감고 이건 정말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 장면이 오늘의 작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 장면이 그렇죠. 아마 제 떠오릅니다. 생각에는 이자크 드네센도 그 장면을 이렇게 기억할 줄은 몰랐을 것 같은데요. 네. 참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어떤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회고록으로서 담아내기도 했고 또 50이 다 된 나이에 첫 작품을 출간하면서 70이 넘는 나이까지 작품 활동을 해 나갔다는 것 그리고 뭐 노벨 문학상 후보가 되기도 했고 그녀의 많은 작품들이 또 영화화되고 또 지금까지도 어떤 작가들에게 영감으로 남아 있다는 건 이 작가가 얼마나 위대한 작가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읽어볼 책 바베트의 만찬 오늘 읽어볼 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바베트의 만찬에 대한 줄거리를 좀 들려주시죠. 이 공간적인 배경이요. 노르웨이 바닷가 피오르 지역의 베츠레보그라는 마을이거든요. 네. 이게 영화는 덴마크가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작가가 덴마크 사람이라 영화는 그런 것 같고요. 우리는 네. 소설 중심으로 하니까 소설에는 노르웨이가 그 공간적 배경이고요. 여기에 두 자매 마르티네와 필리파라는 두 자매가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교구 목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아주 신앙적이고 검소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성장을 한 거죠. 금욕적인 교파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두 자매에게도 젊은 날에 썸씽은 있었습니다. 또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두 자매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 로벤스라는 젊은 장교와 썸씽이 있었던 마르티네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냥 떠나갔죠. 워낙 금욕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파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우연히 마을에 왔다가 필리파라는 그 자매 중에 하나를 가르치면서 너무 천부적이다. 그 노래하는 거 듣고 너무 반해서 자기도 모르게 손에 입을 맞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충격받아서 금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헤어지는 계기가 손에 입을 맞췄다고 네, 만나는 게 아니라 손에 입을 맞췄다고 헤어져요? 너무 충격받은 거죠, 이 사람이. 미술 작품인가요? 그래서 그냥 젊은 날에 그런 일본말 썸씽으로 떠나가게 되는데요.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바로 그 파팽 그렇게 떠나갔던 오페라 가수의 소개로 바베트란 여자가 찾아옵니다. 네. 이 마을에. 바베트는 사실은 파리 꼬민에 참여했다가 도망친 여자였어요. 프랑스 사람이죠. 네, 자매가 이제 바베트를 받아들이는데 처음에는 이거 프랑스 사람 이거 너무 화려하기만 하고 뭐 괜찮을까 했는데 자매 집안일을 도맡으면서 자매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제 진짜 사건은 이 바베트가 복권에 당첨이 돼서 10,000프랑이라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액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 사람 떠나겠구나. 근데 이 바베트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마을 사람들 좀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요. 세상에 갑자기 무슨 요리 재료들이 등장하는데 뭐 거북이도 오고 메추라기도 오고 달팽이도 오고 막 이러니까 네. 이게 뭐지 하고 굉장히 동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만찬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젊은 날에 썸남 그 로벤스 장교가 장군이 돼서 참여를 하게 돼요. 우연히. 사실 그 요리의 진가를 알아볼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죠. 사실 이제 마을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네. 맛있어도 맛있다 정도에서 끝나지 네. 이 요리가 얼마나 뛰어나고 네.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어떤 레벨에 있는 그 요리인지는 네.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장군은 이 와인은 어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인데 끌러드도 부조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근데 웃긴 건 이 자매는요. 와인에 이름이 있다는 거에 깜짝 놀라는 자매거든요. 아니 와인에 이름이 있다고? 술에 이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어. 근데 그렇게 그건 몰라도 정말 이 요리를 맛보고 마을 사람들이 그 전에 좀 다투고 그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아지면서 굉장히 화합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맛있는 아주 아름다운 예술품과 같은 그 음식을 통해서 네. 그 만찬이 끝난 다음에 자매가 바베트한테 언제 떠날 거냐 그랬더니 바베트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10,000프랑이나 있는데
그거 안 쓸 거냐 그랬더니 다 썼다고. 그 만찬에 1만 프랑이 다 들어갔다고 하는 순간 자매가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아깝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 바베트가 나는 예술가다. 위대한 예술가는 결국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바베트가 결국 자매랑 계속 같이 사는 걸로 이제 결말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 작품 예전에 봤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읽는데 그 요리에 그렇게 특히 그 와인에 클로드 부조가 나와서 이게 사실은 이제 프랑스의 보르도와 함께 와인의 최고 산지라고 하는 부르고뉴의 중심이거든요. 네. 이 부조야말로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약간 북쪽으로 가야 더 비싼 그러니까 소위 이제 로마네 꽁띠라고 하는 제가 최근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시세가 현재 한 병에 한 3천만 원 한대요. 그런데 그 술이 나오는 이제 본 로마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래도 프랑스 사람들은 이 부조를 최고의 지역으로 치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그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그 마크롱 대통령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 퇴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프랑스를 방문했는데 이 부조에 데려갔어요. 부르고뉴에 데려가서 바로 그 클로드 부조는 아니고 부조에서 나는 다른 와인을 대접을 하셨더라고요. 실망했겠는데요. 여기 가면 그거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근데 메르켈 총리가 그 와인 취향이 좀 소박하대요. 오히려 부담스럽고 비싼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외교적으로 이제 그걸 다 파악을 한 뒤에 부조 말에 이제 그랑크리급은 아니고 프리미의 크리급인데 그게 또 아주 맛있는 걸 2병이나 주셨더군요.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아침 방송에 자꾸 이렇게 술 얘기를 하세요. 만찬이잖아요. 그 바베트 만찬인데. 아니 이 밥에 만찬 얘기하려면 술 이후에도 이제 메인까지 많거든요 지금. 바베트보다는 지금 만찬에 더 꽂히셔가지고. 죄송해요. 그러게요. 죄송해요. 제가 코너를 흔들어 놨네요. 술 냄새. 술 냄새.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크 디네센의 작품을 읽어보고 있는데 이 작품 속에 파리 꼬뮌이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프랑스의 어떤 혁명사 중에 하나로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이걸 좀 이해를 해야 이제 이 주인공인 바베트가 왜 그 노르웨이로 향했는지 또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지 그 이야기에 대한 적절한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혁명하면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생각하는데 네. 파리 꼬미는 그 이후로 한 70년 정도 있다가 일어난 일이고요. 그렇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들어선 민주주의 정부는 미국이고 프랑스는 결국 나폴레옹 때문에 다시 황제의 그 왕권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폴레옹 3세까지 갔는데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과의 전쟁, 그러니까 그때 독일이죠 주로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래서 그 굉장히 혼란한 그 상황에서 결국 왕당파 의원들이 그때 국민의회를 구성하면서 왕정복구 움직임을 보이니까 네. 시민들이 다시 우리가 거기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사건이 파리 꼬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파리 꼬미는 그런 어떤 혁명의 이제 시작도 있습니다만 짧은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파리가 자치구역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소위 그 민주적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공간이 운영됐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서 굉장히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됐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정부고 프랑스에 있던 최초이자 최후의 공산주의 정권이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여성 참정권이 보장이 되고요. 1871년에 그리고 최대 노동시간 제한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 이미 시작이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사실은 그 파리 꼬미를 되게 이상적으로 보는데 그것이 이후에 이제 변질되면서 지금의 현재 전체주의 국가 같은 형태들이 이제 잘못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후로도 사회주의 운동에 되게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파리 꼬민이 지금 이 작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바베트가 그러니까 파리 꼬민으로 정말 말 그대로 그 같이 싸운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남편과 아들을 여기서 잃게 돼요. 잃죠. 네. 그래서 정말 파리에 아무도 남지 않은 상태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베트는 어쨌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 민중을 위해서 이 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을 잃은 사람이고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 굉장히 금욕적인 이 마을에 이 집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나오는 것이 카페 앙글레라는 곳이에요. 네. 카페 앙글레는 성공의 이제 대명사인 거죠. 네, 막 그 네. 화려하고 화려하고 엄청나게 비싼 음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왕족, 귀족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밥을 먹고 가는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베트가 거기 요리사였단 말이에요. 네. 정말 모든 황족과 귀족들의 사랑을 함모해받는 요리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존재적인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파리 고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바베트 만찬의 그 숨겨진 어떤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공간으로서 이제 마르티네 그리고 필리파 자매 집을 이제 노란 집이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이 공간이 갖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노르웨이 바닷가, 어느 외딴 바닷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공간적으로 뭐 그 대중들이 모여 사는 그런 거라기보단 하나의 유배지 같은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바베트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왕족, 귀족만 상대하다가 이 유배지 왔는데 근데 이게 유배지가 뭐 내가 잘못해서 간 처벌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세상과 떨어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이 예술가로서의 자존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 세상에서 조금 떨어져서 자신만의 어떤 정신 세계를 완성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이제 부딪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네. 각자의 어떤 공간 속에서 상처받은 인물들이 서로 이제 치유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이 바베트의 만찬은 사실 영화화됐던 작품이기도 합니다만 네. 저는 직접적으로 이 소설을 원작으로 쓴 건 아닙니다만 이 소설 원작을 다시 읽으면서 떠오른 영화 한 편이 있어요. 바그다드 카페라고 하는. 거기서 한 여성이 이제 사막에 위치한 듯한 한 카페로 그 남편과 싸우고 오죠. 예, 차에서 그렇죠. 내려가지고 가방을 네. 큰 걸 들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삭막한 그 버려진 카페 같은 그런 이미지에 불과했던 그 공간이 그 여성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활기를 찾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면서 즐거운 어떤 파티 같은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 근데 바그다드 카페 전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 노래 있잖아. 이것만 그쵸. 기억이 나요. 노래. 네. 그 노래 콜링 맞아요. 엄청나게 오래 많이들 들었죠. 그 노래는. 네. 그런 이야기가 또 떠오를 만큼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베트의 만찬이 그 선택하고 있는 어떤 공간적인 어떤 구성이라든지 그 네. 이야기의 어떤 플롯 같은 것들이 참 그 영리하고 영민하다 이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자, 요리라는 것을 한번 의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이 책에서 이제 영화적 하이라이트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건 이 바베트가 뜬금없이 복권에 당첨이 되게 되는데 이 복권의 당첨금을 가지고 만찬을 벌입니다. 이것을 뭐 복권에 당첨이 됐으니까 축하로 조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복권 당첨금 전부를 들여서 하나의 작품 같은 이제 만찬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진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기 정말 말 그대로 아끼거나 남겨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끼거나 남겨두지 않는다. 네, 그 왜 바베트가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저 자매가 어떡하냐고 세상에 이 돈을 다 써버리다니 막 너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쓰다니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당신들을 쓴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쓴 거다. 이제 멋있어요. 이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러면서 그 아실 파팽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페라 가수인데요. 그 네. 오페라 가수가 했던 말을 인용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술가로서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박수를 받는 것만큼 참을 수 없는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예술가가 세상을 향해 부르짖는 것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날 내버려둬 달라는 외침뿐이다. 라고 얘기를 그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베트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서 진짜 예술 작품 같은 하룻밤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예술품을 통해서 반목했던 그 마을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화해의 어떤 기적을 보이게 되는 것.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첫 인상은 안 좋았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술이나 예술가를 너무 신격화하는 거 아닌가. 예술에 대해서 너무 예술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여기 있는 세 명 다 예술가 아닙니까?
전 비즈니스맨으로 불러주시기 그게 더 돈이 더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좋네요, 비즈니스맨. 네. 한 번 더 생각하니까 그 예술을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모든 걸 다 잃고 이 정말 유배지 같은 곳에 와서 그 자매 화려한 그 요리사였다가 지금 네. 자매의 집에 와서 거의 식모살이처럼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이 사람을 버티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 예술가라는 하나의 자신의 어떤 기준이거든요. 자부심. 네, 그게 예술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 종교, 가치관 이런 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이 있고 또 종교가 있으신 분은 종교, 신이 있고 그 자신의 가치관 이런 것이 옳다라고 믿는 가치관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예술이라기보다는 확대해서 생각하면 사실 우리한테 모두 해당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말을 전 이게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얘기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바베트가 자매한테 내가 내 돈으로 만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검소한 자매가 기겁을 하면서 무슨 얘기야? 그럴 수 없어. 약간 이 얘기를 했더니 이 바베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종교인이니까 기도를 하지 않느냐 매일. 나는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상상할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이제 남편과 아이를 잃고 나서 삶의 어떤 희망을 잃은 거죠. 그렇죠. 삶이라는 게 없는 거죠. 자기에게 남은 삶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정말 자신이 그러면서 오늘 밤 저는 진정으로 기도할 것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를 되찾는다는 얘기인 거고 그것이 바로 이 하룻밤을 만드는 거죠. 이 그 틱나탄이라는 베트남 스님이 있는데 네. 그 스님이 기도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기도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요. 뭐, 네. 비즈니스맨으로 그렇군요. 불러주세요 이런 거.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말을 해준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저를 예술가로 보게 해주시고 저의 지갑은 비즈니스맨으로 네, 이렇게 엄청나게 투명하네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바베트는 정말 자신의 삶에 확신이 진짜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베트의 음식이 단순히 맛있다, 훌륭하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날 바베트가 준비한 만찬이 정말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맛있는 거 먹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자매와 바베트의 공통점이 있죠. 자신들의 신념을 갖고 이제 싸워 나간다는 거. 바베트 역시 혁명이라고 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쫓습니다. 이상을 이제 쫓는 인물이고 또 이 자매는 단순하게도 이 기독교의 윤리가 이야기하는 지금의 어떤 금욕을 통해 다가올 이제 하늘나라를 영접하는 그런 인물들. 근데 가장 세속적인 장면이 마지막에 펼쳐지잖아요. 음식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맛있는 음식, 최선을 다해서 한 푼도 아끼지 않은 음식을 맛보며 정말로 절정의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저는 사실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생의 감각, 살아있음의 감각이라는 게 뭘까. 금욕의 어떤 신조를 가진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남편과 아이까지 잃어버린 오직 그 목숨을 연명하는 데만 그치고 있는 바베트의 삶. 근데 거기 행운처럼 찾아온 복권의 당첨. 그걸 가지고 과연 뭘 할까라고 했을 때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그 단 한 번의 만찬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이 바베트를 보면서 아끼지 말고 먹어야겠다. 약간 교훈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장에 있는 저 술들을 언제 먹을 것이냐. 지금 먹어야죠. 지금 먹어야죠. 네, 네. 아니 근데 가장 세속적인 장면으로 마지막에 이제 장식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장 종교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장면이. 사실 그 표현이 다를 뿐이지 저는 그게 같은 의미일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머릿속에 떠났어요. 이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를레보그 사람들은 잘 차린 음식을 먹을 때면 분위기가 진지했었다.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다. 먹고 마실수록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했던 약속을 일부러 상기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음식에 대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 왜 우리가 모든 음식들 먹을 때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무슨 재료를 썼어? 막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음식에 집중을 하는데 이 장면에서는 음식은 사실은 정말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 떠나버린 거죠. 이 음식이 만든 분위기가 너무 음식이 좋아서. 주인공이 네. 된 것이 아니라 네. 음식을 통해서 이제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어떤 생의 즐거움으로서 이제 밖에 나가는 거죠. 네, 네, 그게 그렇죠. 예술품을 봤을 때 스탕달 증후군인가요? 그래서 예술품을 봤을 때 그 고향감 때문에 기절하죠. 기절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그 예술을 대했을 때 그런 사람의 태도가 이 음식에서도 드러난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인용 하나를 더 읽어보면 그 식사 분위기가 너무나 이제 점점 더 고양이 되다 못해서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손님들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마치 수많은 작은 후광들이 하나로 합쳐져 거룩한 광채를 내기라도 한 듯 천상의 빛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는 것밖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종교적인 순간이죠. 네. 작가가 약간 오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모르죠. 클로드드 부조를 마시면 그런 기분이 들지. 네. 클로드드 부조의 그랑크리면. 오늘의 네. 교훈은 클로드로 부조군요. 네. 그렇군요. 네. 클로드드 부조가 기억이 남는 네. 바베트의 만찬이었습니다. 그 장면 참 종교적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마치 그 예수와 12제자의 어떤 최후의 만찬 같은 그런 분위기도 연출이 되고 또 음식을 나눈다는 행위가 갖는 여러 가지 어떤 의미도 있고 또 포도주와 그 음식이라고 하는 마치 그 성찬을 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는데 참 이 바베트의 만찬 그 음식 장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의미를 불러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가가 얼마나 뛰어난 작가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You're listening to one of the best radio stations around. You're listening to 김태훈의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씨와 함께 책을 읽어보는 시간 북구북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자크 디네센의 바베트의 만찬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베트의 만찬에 등장하는 요리와 뭐 포도주 중에서 인상적인 거 하나만 짧게 서로 이야기해 주신다면. 일단 재료는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요. 거북이, 인상적이죠. 메추라기, 개구리, 달팽이 등등.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싶다기보다는 대비되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평소에 먹는 그 소개가 되는데 뭐 대구 요리랑 네.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맥주와 빵을 넣은 수프. 맥주와 빵을 넣은 수프가 도대체 무슨 맛일까? 그걸 이제 자매가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공장님 앞에서 이제 그 한자를 가르쳐 줬는데 네. 그 바베트가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나서 그걸 더 맛있게 만들어 오니까 그 놀랬던 그런 네. 어떤 그 음식 저는 먹고 싶은 게 그래서 맥주가 들어간 수프는 도대체 무슨 맛일까?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한 명 제꼈네요. 아, 네. 네. 이시안 씨는 저기서 스프 드시고 계시죠. 저는 거북이 먹을 거예요. 저는 거북이 먹을 거예요. 아, 드시고 싶으세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그 거북이 스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엄청나게 커다랗고 흉측한 거북이 살아있는 것을 이제 부엌으로 들여오니까 네. 이 자매가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뭘 만드는 거냐고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정말 신도들을 찾아가서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렇지만 집안에 마녀를 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여러분 식탁에 뭐가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놀라지 마시고 마시고. 이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도들이 음식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모이는데요. 근데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먹어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나중에 먹고 얘기해 주세요. 비주얼상으로는 저도 그렇게 또 확 땡기질 않는데 클로드드 부조를 마시려면 네, 그게 좀 옆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 박사 씨는 어떤 음식? 아, 저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무엇을 먹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그 분위기가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저 혼자 다 먹을 거예요. 이시안 씨는 빵과 맥주가 들어간 수프 따위나 먹고 있고.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거북이 혼자 맛보려면 다 드세요. 거북이. 아니 이런 분위기를 맛보려면 음식을 먹어야겠죠. 아무래도 먹은지도 그렇죠. 모르게 먹어야지 먹어야겠죠. 이게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언제 비었는지도 모르는 술잔에 또 제가 술을 따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캐릭터시네요. 그러니까 술자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참석해서 안주만 계속 집어먹는 스타일. 난 술도 안 먹는데 술자리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잖아. 야, 안주만 3접시 먹었어. 네. 아니 그 저도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술을 먹고 있어서 네. 그렇군요. 갑자기 그리워지네요. 그 술. 야, 이 음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부여하는 게 뭘까요?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 이런 것들이 다 탐욕스러운 그 식문화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많은 그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찬가로서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맛있는 음식 하나, 그것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아주 맛있는 누군가의 정성이 있다거나 의미가 있는 그 음식 한 그릇을 통해서 위로받고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토록 많은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얘기가 나온 김에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평양냉면 같은 책이다. 네, 뭔가 자극적인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슴슴한 맛이어서 처음엔 이게 뭔가 싶은데 자기 전에 하고 생각나는 그런 맛. 그런 책. 근데 그 잘못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옥류관의 북한 분들이 평양냉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거저 식초하고 계절을 팍팍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양냉면 그 광팬들께서 약간 멘붕이 오셔가지고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서울식 평양냉면 같은 책이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심심하지만 깊은 맛이 있는. 제가 알기로는 평양냉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대동강 강물 맛이라고 그러는데 그보다는 훨씬 자극적인 맛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먹방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읽어보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원작을 읽어보시고 네. 저는 거기 덧붙여서 원작이 재미있으셨다면 영화도 꼭 보십시오. 네, 영화가 정말 아주 멋지고요. 그 여배우가 사실은 프랑스에서 전성기가 지난 배우였는데 이 작품으로 재기에 성공했어요. 네, 그만큼 아주 멋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 재밌으면 또 아웃 오브 아프리카도 찾아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머리도 좀 감으시고 머리 감고 그리고 끌로드도 부조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네, 그랑크리를 언젠간 먹어보랴 말랴. 역시 오늘의 교훈입니다. 오늘의 교훈. 네. 자, 북구북구 오늘은 이자크 디네센의 바베트의 만찬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스메 소세케 중편 소설 도련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 할 얘기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 다음 주에 북구북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reeway.